적인 뉴스로는 몰랐습니다. 이 무서움은 결이 달랐거든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름을 들으면 누구나 알지만 정작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는지는 정확히 모르는 인물입니다. 바로 김여정입니다. 북한 최고 지도자 김정은의 여동생이라는 사실은 모두가 압니다. 하지만 그 사실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 남한 언론은 그를 가리켜 가장 위험한 여자라고 부를까요? 왜 미국 정보기관은 그의 발언 하나하나를 분석할까요? 왜 탈북자들은 그 이름만 들어도 긴장할까요? 저는 오늘 그 질문에 답하려 합니다. 차근차근 증거를 가지고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는 언어로 말이죠. 먼저 이 장면을 떠올려 보시죠. 2018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입니다. 김여정이 대한민국 땅을 밟았습니다. 북한 권력 핵심 중 최초로 남한에 온 것입니다. 당시 언론은 미소 외교, 평화의 사절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탈북자 증언을 들어보겠습니다. 평양의 한 간부 출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여정 동지가 남조선에 간다는 소식이 내려왔을 때 우리는 긴장했습니다. 그분은 결코 그냥 웃으러 가는 분이 아닙니다. 모든 행동에는 의도가 있고 모든 말에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돌아온 뒤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증언이 중요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북한 내부 사람들조차 김여정을 단순한 여동생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김여정은 언제부터 이렇게 중요한 인물이 되었을까요? 2014년 이전 김여정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공식 석상에 나타난 적이 없었고 이름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북한 주민 대부분은 김정은에게 여동생이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그런데 2014년 3월 갑자기 조선중앙통신에 그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김여정 동무라는 호칭과 함께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라는 직함이 붙었습니다. 이 순간부터 북한 권력의 지형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에서 부부장이라는 직함은 단순한 보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결정권을 의미합니다. 보고를 받는 것이 아니라 보고를 요구하는 위치입니다. 명령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을 내리는 위치입니다. 탈북 간부 출신의 또 다른 증언입니다. 북에서 부부장은 장관급입니다. 아니, 어떤 경우에는 장관보다 높습니다. 왜냐하면 당 조직이 내각보다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김여정 동무가 부부장이 되었다는 것은 그분이 이제 명령 계통 안에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2017년 김여정은 당 정치국 후보위원이 됩니다. 북한 권력 서열 20위 안에 진입한 것입니다. 당시 나이 30살이었습니다. 이것은 북한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김정일 시대에도 김일성 시대에도 이렇게 젊은 나이에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오른 사람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여성으로서는 처음입니다. 왜 김정은은 여동생을 이렇게 빠르게 끌어올렸을까요? 많은 분석가들은 혈연 신뢰를 이유로 듭니다. 북한은 배신이 일상인 사회입니다. 고모부 장성택도 처형당했고 이복형 김정남도 암살당했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김정은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김정은에게는 다른 가족도 있습니다. 부인 리설주, 어머니 고용희의 친척들, 친형 김정철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김여정일까요? 답은 능력입니다. 탈북자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김여정은 단순히 혈통만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정치적 감각이 뛰어나고 실행력이 있으며 무엇보다 메시지 전달에 탁월합니다. 북한 선전선동부에서 일했던 한 탈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여정 동지의 담화문은 다릅니다. 김정은 동지의 말씀은 위대하고 포괄적입니다. 하지만 김여정 동지의 말은 날카롭고 구체적입니다. 누구를 향한 것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김정은은 최고 지도자로서 큰 그림을 그립니다. 하지만 그 그림을 실제로 실행하려면 누군가 구체적인 언어로 번역해야 합니다. 협박과 회유를 적절히 섞어야 하고 타이밍을 잡아야 하며 상대의 반응을 읽어야 합니다. 김여정은 바로 그 역할을 합니다. 2018년 평창 올림픽 때를 다시 생각해 보죠. 김여정은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미소를 지었고 악수를 했으며 김정은의 친서를 전달했습니다. 그 모습은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불과 몇 달 뒤 김여정은 담화를 발표합니다. 한국 정부를 향해 개떼라는 표현을 씁니다. 미국을 향해서는 늙다리라는 말을 씁니다. 왜 같은 사람이 이렇게 다른 얼굴을 보여줄까요? 그것은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북한 외교는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사용합니다. 김정은은 당근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나는 평화를 원한다. 대화하자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김여정은 채찍을 듭니다. 하지만 우리를 무시하면 대가를 치를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매우 정교한 분업입니다. 만약 김정은이 직접 욕설과 협박을 한다면 그의 위신이 떨어집니다. 최고 지도자가 감정적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김여정이 그 역할을 대신하면 김정은은 여전히 합리적인 지도자, 이미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탈북 외교관 출신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북에서는 이것을 이중 채널이라고 부릅니다. 최고 지도자는 항상 높은 곳에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 협상은 더러운 일입니다. 협박도 해야 하고 거짓말도 해야 하며 때로는 굴욕도 감수해야 합니다. 그 더러운 일을 대신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김여정은 그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여성인 김여정이 이 역할을 맡았을까요? 이것도 전략입니다. 북한은 남성 중심 사회입니다. 군부도, 당도, 내각도 모두 남성이 지배합니다. 그런 환경에서 여성이 강한 말을 하면 그것은 더 큰 충격을 줍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만약 북한 외무상이 한국 정부는 개떼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그냥 외교적 수사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김여정이 같은 말을 하면 사람들은 놀랍니다. 여성이 저런 말을 한다고? 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의도된 것입니다. 김여정의 발언은 항상 주목받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여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북한은 그 주목을 최대한 활용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김여정은 절대 실패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만약 북한의 외교가 실패한다면 그 책임은 외무성이나 다른 부서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김여정은 여전히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최고 지도자의 여동생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매우 교묘한 구조입니다. 김여정은 권력을 행사하지만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메시지를 전달하지만 결정은 김정은이 합니다. 협박을 하지만 협상은 다른 사람이 합니다. 이것이 바로 김여정이 위험한 이유의 첫 번째입니다. 그는 권력 구조 속에서 독특한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책임은 없지만 영향력은 막대합니다. 공식적인 직함은 낮지만 실제 권한은 높습니다. 북한을 오래 지켜본 한 탈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여정 동지를 이해하려면 그분을 개인으로 보면 안 됩니다. 그분은 시스템입니다.
김정은 동지의 의지를 실행하는 시스템이고 북한 권력을 유지하는 시스템이며 외부 세계를 향한 북한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시스템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그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김여정의 말, 그 담화문의 무게입니다. 북한에서 말은 그냥 말이 아닙니다. 특히 권력자의 말은 더욱 그렇습니다. 한 문장, 아니 한 단어가 수백만 명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김여정의 담화문을 읽다 보면 그 무게를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담화문을 하나하나 뜯어보려 합니다. 문장 구조를, 단어 선택을, 그리고 그 뒤에 숨은 의도를 말이죠. 먼저 2020년 6월 13일 담화를 볼까요? 김여정은 한국의 대북 전단 살포를 비난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조선 당국이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를 외면하고 있다. 이제는 행동으로 보여줄 때다. 이 문장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주체입니다. 남조선 당국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도 아니고 문재인 정부도 아닙니다. 남조선 당국입니다. 왜 이 단어를 선택했을까요? 탈북 언론인 출신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북에서 당국이라는 말은 정통성을 부정하는 표현입니다. 정부는 인정하지만 당국은 임시적인 권력입니다. 너희는 진짜 정부가 아니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 문장을 보죠.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를 외면하고 있다. 여기서 핵심은 거듭되는입니다. 이 단어는 두 가지를 암시합니다. 첫째, 우리는 이미 여러 번 경고했다. 둘째, 너희는 그 경고를 무시했다. 이것은 정당화의 언어입니다. 우리가 먼저 공격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우리를 무시했기 때문이다. 마지막 문장입니다. 이제는 행동으로 보여줄 때다. 이 문장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예고이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절대 예고 없이 행동하지 않습니다. 항상 말로 먼저 신호를 줍니다. 그리고 그 신호를 무시하면 실제로 행동합니다. 실제로 이 담화가 나온 지 3일 뒤 북한은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습니다. 이것이 김여정 담화의 패턴입니다. 경고, 정당화, 행동, 예고, 실행. 이 패턴은 반복됩니다. 2021년 8월 한미연합훈련을 비난하는 담화에서도 같은 구조가 나타납니다. 우리는 평화를 원한다. 하지만 남조선이 계속 도발한다면 우리도 대응할 수밖에 없다. 다시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원한다. 이것은 자기 정당화입니다. 우리는 나쁜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평화를 원한다. 하지만 여기서 전환이 일어납니다. 남조선이 계속 도발한다면 책임 전가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아니라 너희다. 우리도 대응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불가피성의 언어입니다.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너희가 우리를 강제로 이 길로 몰아넣었다. 이 구조는 매우 정교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북한 주민들을 향한 메시지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북한이 군사행동을 한다면 주민들은 궁금해할 것입니다. 왜 우리가 전쟁을 해야 하는가? 김여정의 담화는 그 질문에 미리 답합니다. 우리는 평화를 원했다. 하지만 남조선이 우리를 도발했다. 그래서 우리가 대응하는 것이다. 이것은 내부용 선전이기도 합니다. 탈북 선전원 출신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김여정 동지의 담화는 두 개의 청중을 향합니다. 하나는 남조선과 미국, 다른 하나는 북한 주민들입니다. 남조선과 미국에게는 협박이고 북한 주민들에게는 정당화입니다. 이제 언어의 강도를 볼까요? 김여정의 담화는 시간이 갈수록 강해집니다. 처음에는 우려, 유감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개떼, 쓰레기라는 욕설을 씁니다.
왜 이렇게 언어가 과격해질까요? 그것은 의도적인 에스컬레이션입니다. 북한 외교는 단계적으로 압박을 높입니다. 처음에는 부드럽게, 그 다음에는 강하게, 마지막에는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 2020년 6월 담화를 시간 순서로 보겠습니다. 6월 4일 대북 전단 살포는 적대 행위다. 6월 13일 남조선 당국은 개떼와 같다. 6월 16일 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이것은 계획된 수순입니다. 첫 번째 담화는 경고입니다. 우리가 불편하다는 신호입니다. 두 번째 담화는 협박입니다. 너희는 개떼다라는 모욕을 통해 감정적 압박을 가합니다. 세 번째는 행동입니다. 실제로 폭파함으로써 우리는 진심이다를 보여줍니다. 탈북 외교관은 이렇게 말합니다. 북한 외교의 핵심은 예측 가능성입니다. 우리는 항상 예고합니다. 하지만 그 예고를 무시하면 반드시 실행합니다. 그래야 다음에도 우리 말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신뢰성 확보 전략입니다. 만약 북한이 협박만 하고 실행하지 않는다면 아무도 그 협박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북한은 항상 일정 비율로 실행합니다. 그래서 다음 협박도 믿게 만듭니다. 김여정은 이 전략의 핵심 실행자입니다. 이제 단어 선택을 볼까요? 김여정은 특정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도발, 적대, 망동, 추태 같은 단어들입니다. 왜 이런 단어들을 쓸까요? 탈북 언어학자는 이렇게 분석합니다. 북한 언어는 감정을 자극하는 언어입니다. 도발이라는 단어는 너희가 먼저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적대는 너희는 우리의 적이다라는 뜻입니다. 망동은 너희는 미쳤다는 뜻이고 추태는 너희는 창피하다는 뜻입니다. 모두 상대를 도덕적으로 격하시키는 언어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북한은 항상 자신을 도덕적 우위에 놓으려 합니다. 우리는 정당하고 너희는 부당하다. 우리는 평화롭고 너희는 호전적이다. 우리는 이성적이고 너희는 광적이다. 김여정의 담화는 이 도덕적 우위를 계속 강화합니다. 예를 들어 2021년 7월 담화를 보죠. 미국은 이중 잣대를 쓰고 있다. 자기들은 미사일을 쏘면서 우리가 쏘면 비난한다. 이것은 위선이다. 이 문장의 구조를 보면 매우 단순합니다. 상대의 행동을 지적하고 그것을 우리 상황과 비교하고 도덕적 판단을 내립니다. 이것은 설득의 언어입니다. 북한 주민들에게 미국은 위선적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증명하려는 것입니다. 보라, 그들은 자기들은 하면서 우리는 못하게 한다. 이것이 위선 아닌가? 탈북 교육자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북에서 우리는 김여정 동지의 담화를 학습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뉴스가 아니라 교육 자료였습니다. 우리는 그 담화를 읽으면서 미국은 나쁘다, 남조선은 우리를 배신했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것이 담화의 또 다른 기능입니다. 김여정의 말은 외교 무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내부 교육 도구이기도 합니다. 이제 타이밍을 볼까요? 김여정의 담화는 항상 특정 시점에 나옵니다. 한미 정상회담 직후, 유엔 제재 결의 직후, 남북 대화 결렬 직후. 왜 이런 타이밍일까요? 그것은 국제사회의 주목을 끌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아무 일도 없는 평범한 날에 담화를 낸다면 아무도 주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국제사건 직후에 담화를 내면 모든 언론이 보도합니다. 북한은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탈북 선전부 출신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담화 타이밍을 매우 신중하게 선택합니다. 최대한 많은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순간을 찾습니다. 그래야 우리 메시지가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김여정의 담화는 항상 짧습니다.
보통 500자에서 1000자 사이입니다. 긴 담화는 거의 없습니다. 왜 짧을까요? 그것은 임팩트를 위해서입니다. 긴 글은 사람들이 읽지 않습니다. 하지만 짧은 글은 읽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짧은 글은 헤드라인이 되기 쉽습니다. 언론은 김여정의 담화를 보도할 때 전체를 인용하지 않습니다. 가장 강렬한 한 문장만 뽑아서 헤드라인으로 만듭니다. 예를 들어 남조선 당국은 개떼라는 문장은 전 세계 언론의 헤드라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김여정이 원한 것입니다. 탈북 기자는 이렇게 분석합니다. 김여정 동지의 담화는 언론을 계산합니다. 어떤 문장이 헤드라인이 될지, 어떤 단어가 사람들을 자극할지 모두 계산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설계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김여정의 담화는 절대 사과하지 않습니다. 북한이 잘못을 저질러도 김여정은 사과하지 않습니다. 대신 정당화합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었다. 상대가 먼저 도발했다. 우리는 자위권을 행사했다. 이것은 북한 권력의 특성입니다. 권력은 절대 약점을 보이지 않습니다. 사과는 약점입니다. 인정은 약점입니다. 그래서 북한은 항상 강한 척합니다. 탈북 주민은 이렇게 말합니다. 북에서 힘은 곧 생존입니다. 약해 보이면 죽습니다. 그래서 김여정 동지는 절대 약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분의 말은 항상 강하고 항상 확신에 차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김여정의 담화를 분석했습니다. 그 말 속에는 전략이 있고 계산이 있으며 의도가 있습니다. 한 문장 한 문장이 무기이고 한 단어 한 단어가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김여정의 힘은 말에만 있지 않습니다. 때로는 침묵이 더 강력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그 침묵의 정치를 살펴보겠습니다. 북한 정치에서 침묵은 말보다 무겁습니다. 누가 언제 침묵하는가, 누가 언제 나타나지 않는가, 그것이 곧 메시지입니다. 김여정은 이 침묵의 정치를 완벽하게 활용합니다. 오늘은 그 침묵을 읽어보려 합니다. 먼저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을 돌아볼까요?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회담은 결렬되었고 북한 대표단은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당시 북한 언론은 침묵했습니다. 아무 논평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3일 뒤 김여정이 담화를 냈습니다. 우리는 최대한 양보했다. 하지만 미국은 우리의 진정성을 이해하지 못했다. 이 담화가 나오기 전까지 국제사회는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북한은 왜 아무 말도 안 하는가? 회담 결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김여정의 침묵은 그 혼란을 극대화했습니다. 왜 바로 담화를 내지 않았을까요? 탈북 외교관 출신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침묵은 무게를 만듭니다. 만약 회담 다음 날 바로 담화를 냈다면 그것은 감정적인 반응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3일을 기다린 뒤 담화를 내면 그것은 신중한 결정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전략적 침묵입니다. 북한은 항상 반응 속도를 조절합니다. 빠르게 반응하면 급해 보이고 느리게 반응하면 여유로워 보입니다. 김여정은 그 속도를 정확히 조절합니다. 또 다른 예를 볼까요? 2020년 8월 한미연합훈련이 진행되었습니다. 북한은 항상 이 훈련을 비난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훈련이 시작되었는데 북한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루가 지나도 이틀이 지나도 침묵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안심했습니다. 아, 이번에는 북한이 별 반응 없네. 그런데 훈련이 끝난 바로 다음 날 김여정이 담화를 냈습니다. 우리는 남조선의 행태를 지켜보았다. 우리는 기억한다.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이다. 이 담화는 훈련 중에 나온 것이 아니라 훈련 후에 나왔습니다. 왜 이런 타이밍을 선택했을까요? 그것은 예측 불가능성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훈련이 시작되자마자 비난했다면 그것은 예상 가능한 반응입니다. 하지만 훈련이 끝난 뒤 비난하면 사람들은 당황합니다. 왜 지금? 훈련은 이미 끝났는데? 이것은 심리전입니다. 북한은 상대방이 안심할 때 공격합니다. 긴장을 풀었을 때 갑자기 나타나서 압박합니다. 탈북군 출신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북한 군사 전략은 기습입니다. 예측할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김여정 동지의 담화도 같은 원리입니다. 예측할 수 없을 때 상대는 항상 긴장하게 됩니다. 이제 침묵의 또 다른 형태를 볼까요? 김여정은 때때로 공개석상에서 사라집니다. 몇 달 동안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2021년 9월부터 2022년 1월까지 김여정은 공식 행사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언론에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국제사회는 추측했습니다. 권력에서 밀려났나? 건강에 문제가 생겼나? 숙청당했나? 그런데 2022년 2월 김여정이 갑자기 다시 나타났습니다. 김정은의 공개 활동에 동행했고 곧바로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이 침묵 기간은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탈북 간부 출신은 이렇게 분석합니다. 북에서 고위 간부가 사라지는 것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첫째, 실제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둘째, 전략적으로 숨는 것입니다. 김여정 동지의 경우는 후자였습니다. 그분은 필요할 때 나타나고 필요 없을 때 사라집니다. 이것은 매우 정교한 노출 관리입니다. 만약 김여정이 항상 공개석상에 나타난다면 사람들은 익숙해집니다. 하지만 가끔씩만 나타나면 그 나타남 자체가 사건이 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김여정이 6개월 만에 처음 공개석상에 나타났다고 칩시다. 그러면 언론은 이렇게 보도합니다. 김여정 6개월 만에 복귀. 무슨 의미인가? 이것은 공짜 홍보입니다. 김여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이미 뉴스가 되었습니다. 침묵 자체가 메시지가 된 것입니다. 탈북 선전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북한 선전의 핵심은 관심 끌기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김여정 동지의 침묵은 바로 그 주목을 만듭니다. 이제 또 다른 형태의 침묵을 볼까요? 김여정은 때때로 질문에 답하지 않습니다. 2018년 평창 올림픽 때 한국 기자들이 질문했습니다. 평양에 올 의향이 있습니까?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은 가능합니까? 김여정은 미소만 지었습니다.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침묵은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그것은 노코멘트가 아닙니다. 그것은 해석은 너희 마음대로라는 뜻입니다. 탈북 언론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침묵은 상대에게 해석의 여지를 줍니다. 만약 김여정 동지가 그렇다고 답했다면 그것은 약속이 됩니다. 아니다라고 답했다면 그것은 거부가 됩니다. 하지만 침묵하면 사람들은 각자 원하는 대로 해석합니다. 희망을 가진 사람은 긍정으로 해석하고 회의적인 사람은 부정으로 해석합니다. 이것은 매우 교묘합니다. 북한은 명확한 약속을 하지 않으면서도 희망을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희망은 상대방의 상상 속에만 존재하지만 효과는 실제적입니다. 예를 들어 평창 올림픽 당시 한국 정부는 김여정의 미소를 긍정적 신호로 해석했습니다. 실제로는 아무 약속도 없었지만 사람들은 희망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침묵의 힘입니다. 말은 책임을 만들지만 침묵은 책임을 만들지 않습니다. 탈북 외교 실무자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는 침묵을 전략적으로 사용하도록 훈련받았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 이것이 우리의 원칙이었습니다. 김여정 동지는 이 원칙의 달인입니다. 이제 침묵의 또 다른 효과를 볼까요? 침묵은 공포를 만듭니다. 북한 내부에서 김여정의 침묵은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침묵 뒤에는 항상 무언가가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탈북 간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김여정 동지가 회의에서 말이 없으면 우리는 긴장합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나? 왜 말이 없으신가? 침묵은 곧 불만이고 불만은 곧 처벌입니다. 이것은 권력의 기술입니다. 명확하게 말하면 사람들은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침묵하면 사람들은 스스로 두려워합니다. 탈북 주민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명확한 처벌이 아닙니다. 불확실한 위협입니다. 언제 처벌당할지 모른다는 것이 더 무섭습니다. 김여정 동지의 침묵은 바로 그 불확실성을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김여정의 침묵은 김정은의 말과 대비됩니다. 김정은이 연설하면 김여정은 침묵합니다. 김정은이 외교적 제스처를 보이면 김여정은 뒤로 물러섭니다. 왜 이렇게 역할을 나눌까요? 그것은 대비 효과를 위해서입니다. 김정은은 좋은 경찰 역할을 합니다. 평화를 말하고 대화를 제안하며 미소를 짓습니다. 그리고 김여정은 나쁜 경찰 역할을 합니다. 협박하고 비난하며 침묵으로 압박합니다. 이 조합은 매우 효과적입니다. 탈북 심리전 요원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좋은 경찰과 나쁜 경찰 전략은 신문 기법입니다. 한 사람은 친절하고 한 사람은 가혹합니다. 상대는 친절한 사람에게 기대게 됩니다. 북한 외교도 같은 원리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김여정의 침묵을 살펴봤습니다. 그 침묵은 우연이 아닙니다. 계산된 전략이고 정교한 심리전이며 권력의 도구입니다. 하지만 김여정의 힘은 말과 침묵에만 있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중요한 것을 봐야 합니다. 바로 카메라 앞에서의 김여정입니다. 북한에서 카메라는 권력의 거울입니다. 누가 어디에 서는가, 누가 어떤 표정을 짓는가, 누가 언제 박수를 치는가, 이 모든 것이 메시지입니다. 김여정은 이 카메라 정치의 대가입니다. 오늘은 렌즈 뒤의 정치를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2018년 2월 9일 평창 올림픽 개막식 장면을 돌아볼까요? 김여정이 VIP석에 앉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옆자리였습니다. 카메라가 그를 비췄을 때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부드럽고 온화하며 친근해 보이는 미소였습니다. 하지만 카메라가 돌아서자마자 그 미소는 사라졌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탈북 외교 의전 담당자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북한 고위급은 카메라 의식이 철저합니다. 카메라가 켜졌을 때와 꺼졌을 때의 표정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것은 훈련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배웁니다. 카메라 앞에서는 역할을 하라. 김여정의 평창 미소는 바로 그 역할이었습니다. 그는 평화의 사절이라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심이 아니라 임무였습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평창 올림픽 기간 동안 김여정의 표정을 시간대별로 분석해보면 패턴이 보입니다. 카메라가 정면으로 향할 때 미소, 카메라가 측면으로 향할 때 무표정, 카메라가 없을 때 차갑고 경직된 얼굴. 이것은 연기입니다. 탈북 배우 출신은 이렇게 말합니다. 북에서 배우는 김일성, 김정일을 연기합니다. 그것은 신성한 임무입니다. 마찬가지로 김여정 동지도 연기합니다. 평화, 친절, 온화함.
모두 카메라를 위한 연기입니다. 이제 표정의 정치를 더 깊이 볼까요? 2019년 6월 판문점에서 김정은과 트럼프가 만났습니다. 김여정도 동행했습니다. 카메라는 김여정의 얼굴을 클로즈업으로 잡았습니다. 그 순간 김여정의 표정은 미묘했습니다. 미소도 아니고 무표정도 아니었습니다. 약간 긴장한 듯 하면서도 자신감 있어 보였습니다. 이 표정은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북한 의전 전문가는 이렇게 분석합니다. 그 표정은 계산된 것입니다. 너무 웃으면 우리가 약해 보인다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딱딱하면 우리가 적대적이다고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 지점을 선택합니다. 우리는 진지하지만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이것은 얼굴 외교입니다. 북한 지도부는 표정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말은 통역되어야 하지만 표정은 즉시 이해됩니다. 탈북 선전원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는 사진 한 장으로 선전합니다. 김일성 동지의 온화한 미소, 김정일 동지의 카리스마 있는 눈빛, 김정은 동지의 자신감 있는 웃음, 모두 계산된 이미지입니다. 김여정 동지도 같은 방식으로 이미지를 만듭니다. 이제 동선의 정치를 볼까요? 김여정은 항상 특정 위치에 섭니다. 김정은 바로 뒤 또는 바로 옆입니다. 절대 멀리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 이 위치일까요? 그것은 권력의 가시화입니다. 탈북 의전 담당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북한에서 위치는 서열입니다. 최고 지도자 가까이 설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권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김여정 동지가 항상 김정은 동지 곁에 있다는 것은 나는 권력 핵심이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실제로 북한 공식 사진을 분석해 보면 김여정의 위치는 점점 앞으로 이동했습니다. 2014년 사진 뒤편 거의 보이지 않음. 2016년 사진 중간 다른 간부들과 함께. 2018년 사진 전면 김정은 바로 옆. 2020년 사진 중앙 김정은과 나란히. 이것은 권력 상승의 시각적 증거입니다. 탈북 사진작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북한 사진은 우연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됩니다. 누가 어디에 설지, 누가 카메라를 볼지, 누가 먼저 박수를 칠지. 김여정 동지의 위치 변화는 권력 변화를 반영합니다. 이제 타이밍의 정치를 볼까요? 김여정은 언제 나타나고 언제 사라지는가? 2018년 평창 올림픽 개막식에 나타남 최대 효과. 2019년 하노이 회담 김정은과 동행 권력 과시. 2020년 연락사무소 폭파 담화로만 등장 직접 책임 회피. 2021년 당대회 정치국원으로 승진 공식 석상 재등장. 이 타이밍들은 모두 계산되어 있습니다. 김여정은 중요한 순간에만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의 등장 자체가 사건이 됩니다. 탈북 언론인은 이렇게 분석합니다. 김여정 동지는 희소성의 원리를 압니다. 너무 자주 나타나면 가치가 떨어집니다. 하지만 중요한 순간에만 나타나면 이 사람이 나타났다는 것은 뭔가 중대한 일이 있다는 신호가 됩니다. 이제 카메라 각도의 정치를 볼까요? 북한 방송은 김여정을 항상 특정 각도로 찍습니다. 측면에서, 약간 위에서 결정적 순간을 포착합니다. 왜 이런 각도일까요? 탈북 방송 제작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각도는 이미지를 만듭니다. 정면은 직접적이지만 평범합니다. 측면은 프로필이 강조되고 신비로워 보입니다. 위에서 찍으면 권위가 생기고 아래에서 찍으면 친근해 보입니다. 우리는 김여정 동지를 주로 측면이나 약간 위에서 찍습니다. 그래야 카리스마가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영화 제작 기법입니다. 북한은 정치를 영화처럼 연출합니다.
주인공이 있고 조명이 있으며 카메라 각도가 있습니다. 탈북 영화인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북한 영화는 선전입니다. 우리는 영웅을 만듭니다. 카메라로, 편집으로, 음악으로. 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여정 동지를 찍을 때도 같은 기법을 씁니다. 이제 의상의 정치를 볼까요? 김여정의 옷차림은 항상 검은색 정장입니다. 화려하지 않고 수수하며 단정합니다. 왜 항상 검은색일까요? 그것은 권위의 색이기 때문입니다. 탈북 디자이너는 이렇게 말합니다. 북한에서 검은색은 진지함을 의미합니다. 특히 여성이 검은색 정장을 입으면 나는 장식이 아니라 권력이다라는 메시지를 줍니다. 김여정 동지의 검은 정장은 바로 그 메시지입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김여정은 절대 화장을 진하게 하지 않습니다. 립스틱도 자연스럽고 눈화장도 최소화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탈북 여성 간부 출신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북한에서 여성 권력자는 딜레마가 있습니다. 너무 여성스러우면 장식으로 보이고 너무 남성적이면 비정상으로 보입니다. 김여정 동지는 그 중간을 찾았습니다. 여성이지만 권위 있고 단정하지만 차갑지 않게. 이것은 이미지 관리의 예술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카메라 밖의 김여정을 볼까요?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카메라 앞과 뒤의 김여정은 완전히 다릅니다. 카메라 앞 통제되고 계산되며 역할을 수행. 카메라 뒤 냉정하고 날카로우며 명령을 내림. 탈북 경호원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김여정 동지는 두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는 미소를 짓지만 카메라 뒤에서는 엄격합니다. 한 번은 사진 촬영 직후에 간부를 질책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이것은 권력의 현실입니다. 카메라는 진실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카메라는 연출된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김여정의 미소, 김여정의 자세, 김여정의 위치 모두 의도된 것입니다. 탈북 주민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텔레비전을 봅니다. 김여정 동지가 웃으면 우리도 평화가 오는가 보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카메라 뒤의 진실은 다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카메라 앞에 김여정을 살펴봤습니다. 표정, 동선, 타이밍, 각도, 의상. 모든 것이 계산되어 있고 모든 것이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더 본질적인 질문을 해야 합니다. 김여정은 과연 얼마나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가? 그는 결정하는가 아니면 전달하는가? 다음 장에서 그 권력 구조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권력에는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여정은 우리 눈에 보입니다. 담화를 내고 카메라 앞에 서며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하지만 진짜 권력은 보이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오늘은 그 보이지 않는 권력의 구조를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하죠. 김여정은 결정권자인가 아니면 실행자인가? 답은 둘 다입니다. 하지만 정확히 어디까지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탈북 당 간부 출신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북한 권력은 층위가 있습니다. 최고 결정은 김정은 동지만 합니다. 하지만 그 아래에는 여러 단계의 결정이 있습니다. 김여정 동지는 중간 단계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략은 김정은 동지가 정하고 전술은 김여정 동지가 정합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볼까요? 예를 들어 남한과 대화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 결정은 김정은이 합니다. 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대화할 것인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것인가, 어떤 타이밍을 선택할 것인가는 김여정이 결정합니다.
탈북 외교 실무자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는 큰 방향을 봤습니다. 남조선과 대화를 재개하라. 하지만 구체적인 방법은 우리가 정합니다. 김여정 동지는 그 구체적인 방법을 결정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권력입니다. 왜냐하면 전략과 전술은 종종 결과를 바꾸기 때문입니다. 같은 전략이라도 전술에 따라 성공할 수도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2020년 6월 북한은 대북전단 문제로 남한을 압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것은 김정은의 전략적 결정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압박할 것인가? 첫 번째 옵션 외무성 성명으로 공식 항의. 두 번째 옵션 군부 대변인을 통한 군사적 위협. 세 번째 옵션 김여정 담화로 직접 비난. 북한은 세 번째를 선택했습니다. 왜 김여정이었을까요? 탈북 전략 분석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김여정 동지의 담화는 세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첫째, 최고 지도자의 의중이 담겨 있다고 보입니다. 둘째, 여성이 강한 말을 하면 충격이 큽니다. 셋째, 외교적 여지를 남길 수 있습니다. 만약 실제로 군사 행동이 필요 없다면 김여정의 개인 의견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정교한 권력 분업입니다. 김정은은 최종 책임자로서 높은 곳에 있습니다. 김여정은 실행자이자 완충제로서 중간에 있습니다. 만약 일이 잘 되면 김정은의 지혜로 돌립니다. 만약 일이 잘못되면 김여정의 과도함으로 돌립니다. 탈북 간부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방패 역할이라고 불렀습니다. 김여정 동지는 김정은 동지의 방패입니다. 비난은 김여정 동지가 받고 공은 김정은 동지가 가져갑니다. 이제 결정 과정을 더 깊이 볼까요? 김여정은 어떻게 결정을 내릴까요? 탈북자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과정이 보입니다. 1단계 김정은이 대략적인 방향을 지시. 2단계 김여정이 여러 부서로부터 보고를 받음. 3단계 김여정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 4단계 김정은에게 다시 보고하고 승인받음. 5단계 실행. 이 과정에서 김여정의 권한은 2단계와 3단계입니다. 탈북 당 실무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보고를 받는다는 것은 곧 통제한다는 뜻입니다. 김여정 동지는 외무성, 통전부, 선전선동부로부터 보고를 받습니다. 그 보고를 바탕으로 방안을 만듭니다. 물론 최종 승인은 김정은 동지에게 받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김여정 동지가 만듭니다. 이것은 엄청난 권력입니다. 왜냐하면 정보를 통제하는 사람이 결정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외무성이 미국이 협상 의지가 있다고 보고한다고 칩시다. 하지만 김여정이 그 보고를 미국이 우리를 기만하려 한다로 해석하면 최종 결정이 바뀝니다. 탈북 정보 분석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북한에서 정보는 해석의 문제입니다. 같은 정보라도 누가 해석하느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집니다. 김여정 동지는 정보 해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김정은과 김여정의 관계를 볼까요? 탈북자들은 한결같이 말합니다. 그들은 매우 가깝다. 하지만 가깝다는 것이 동등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탈북 간부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김여정 동지는 김정은 동지를 절대적으로 따릅니다. 회의에서 김정은 동지가 말씀하시면 김여정 동지는 메모합니다. 결코 반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회의 밖에서는 다릅니다. 1대1로 만날 때는 직접 의견을 말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구분입니다. 공식 석상에서는 절대 복종, 사적 공간에서는 조언자. 이것이 김여정의 위치입니다. 탈북 경호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한번 김정은
동지와 김여정 동지가 대화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김여정 동지는 오빠,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존칭을 쓰지만 의견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김정은 동지도 귀 기울였습니다. 이것은 신뢰의 관계입니다. 북한처럼 배신이 일상인 사회에서 김정은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김여정은 그 소수에 속합니다. 하지만 신뢰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탈북 간부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북한에서 영원한 권력은 없습니다. 김정일 동지의 동생 김평일도 권력에서 밀려났습니다. 고모 김경희도 사라졌습니다. 김여정 동지도 예외는 아닙니다. 지금은 유용하지만 언제 위험해질지 모릅니다. 이것은 북한 권력의 냉혹함입니다. 이제 김여정이 통제하는 부서들을 볼까요? 공식적으로 김여정은 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여러 부서에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첫째, 선전선동부 언론과 문화를 통제합니다. 둘째, 통일전선부 대남 공작을 담당합니다. 셋째, 당 조직 지도부 일부 간부 인사에 관여합니다. 탈북 당 간부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김여정 동지의 직함은 부부장이지만 실제 권한은 그 이상입니다. 여러 부서가 김여정 동지의 지시를 받습니다. 공식 조직도에는 없지만 실제로는 존재하는 권력선입니다. 이것은 비공식 권력입니다. 북한은 공식 조직도와 실제 권력 구조가 다릅니다. 직함이 낮아도 권력이 클 수 있고 직함이 높아도 권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김여정은 직함보다 권력이 훨씬 큰 경우입니다. 탈북 행정 실무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북에서 진짜 권력은 최고 지도자와의 거리로 결정됩니다. 김여정 동지는 최고 지도자의 여동생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절대 권력입니다. 그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김여정의 한계를 볼까요?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김여정은 김정은을 넘을 수 없습니다. 탈북자들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김여정 동지는 절대 단독으로 중대 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항상 김정은 동지의 승인을 받습니다. 그것이 생존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에서 권력은 균형입니다. 너무 강하면 위험하고 너무 약하면 무용합니다. 김여정은 그 균형점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탈북 정치 분석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김여정은 똑똑합니다. 자신의 권력이 김정은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절대 김정은을 위협하지 않습니다. 충성과 능력 두 가지를 모두 보여줍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권력 구조를 살펴봤습니다. 김여정은 결정자이자 실행자이고 조언자이자 방패이며 통제자이자 협력자입니다. 이 복잡한 역할 속에서 김여정은 북한 권력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질문을 해야 합니다. 왜 김여정은 위험한 것인가? 시청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마지막 질문에 답할 시간입니다. 왜 김여정은 가장 위험한 여자로 불리는가? 지금까지 우리는 김여정의 말을 분석했고 침묵을 읽었으며 카메라 앞의 모습을 보았고 권력 구조를 파헤쳤습니다. 이제 그 모든 조각을 맞춰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 예측 불가능성입니다. 김여정의 위험함은 그가 무엇을 할지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어제 미소를 지었다고 해서 오늘 평화를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제 침묵했다고 해서 오늘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닙니다. 탈북 외교관은 이렇게 말합니다. 김여정 동지를 상대하는 것은 체스가 아니라 포커입니다. 체스는 상대의 말이 어떻게 움직일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커는 상대의 패를 알 수 없습니다. 김여정 동지는 패를 절대 보여주지 않습니다.
이 예측 불가능성은 의도된 것입니다. 북한 외교의 핵심 전략은 상대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안심할 수 없게, 긴장을 늦출 수 없게. 김여정은 이 전략의 완벽한 실행자입니다. 한 달 동안 침묵하다가 갑자기 극렬한 담화를 냅니다. 평화적인 행사에 나타났다가 며칠 뒤 연락사무소를 폭파합니다. 이것은 계산된 혼란입니다. 탈북 심리전 전문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상대가 혼란스러울 때 우리는 유리합니다. 상대는 우리의 다음 행동을 예측하느라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다음 수를 준비했습니다. 두 번째 이유 책임 회피 구조입니다. 김여정의 위험함은 그가 권력을 행사하지만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만약 북한의 강경 정책이 실패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까요? 외무성? 군부? 아니면 김여정? 답은 아무도 아닙니다. 탈북당 간부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북한 시스템에서 실패의 책임은 항상 하급자에게 돌아갑니다. 하지만 김여정 동지는 하급자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최고 지도자도 아닙니다. 그분은 중간에 있습니다. 실패해도 지시를 받았다고 할 수 있고 성공하면 내가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완벽한 권력 구조입니다. 이익은 누리지만 위험은 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0년 연락사무소 폭파를 볼까요? 국제사회는 북한을 비난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항의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김여정 동무가 화가 나셔서 그렇게 된 것이라는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이것은 김정은을 보호하는 전략입니다. 탈북 선전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항상 최고 지도자를 보호합니다. 나쁜 일은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고 좋은 일은 최고 지도자의 덕으로 돌립니다. 김여정 동지는 그 다른 사람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 이유 감정과 이성의 분리입니다. 김여정의 위험함은 그가 감정적으로 보이면서도 실제로는 매우 이성적이라는 데 있습니다. 담화를 읽으면 분노가 느껴집니다. 개떼, 쓰레기, 늙다리 같은 욕설은 감정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 감정은 연기입니다. 탈북 외교 실무자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김여정 동지의 담화는 감정적으로 쓰여 있지만 실제로는 냉정하게 계산되어 있습니다. 어떤 단어를 써야 충격을 줄지, 어떤 타이밍에 발표해야 효과적일지 모두 계획입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감정적인 사람은 예측할 수 있지만 감정을 연기하는 사람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진짜 화가 난 사람은 실수를 합니다. 하지만 화난 척하는 사람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김여정은 후자입니다. 탈북 심리학자는 이렇게 분석합니다. 김여정 동지는 감정을 도구로 사용합니다. 필요할 때 분노하고 필요할 때 웃으며 필요할 때 침묵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계산된 선택입니다. 진짜 감정이 아니라 전략적 감정입니다. 네 번째 이유 여성이라는 무기입니다. 김여정의 위험함은 그가 여성이라는 점을 전략적으로 활용한다는 데 있습니다. 북한은 남성 중심 사회입니다. 그런 사회에서 여성 권력자는 예외적입니다. 김여정은 그 예외성을 무기로 만들었습니다. 탈북 여성 간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남성 간부가 협박하면 그것은 일상입니다. 하지만 여성 간부가 협박하면 그것은 충격입니다. 사람들은 여자가 저렇게까지? 라고 놀랍니다. 김여정 동지는 그 놀라움을 이용합니다. 또한 여성이라는 점은 상대의 경계심을 낮춥니다. 평창 올림픽 때 많은 사람들이 김여정을 보며 평화의 사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탈북 선전 분석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성은 비무장으로 보입니다. 특히 미소 짓는 여성은 위협적이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김여정 동지는 그 인식을 이용합니다. 비무장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무장되어 있습니다. 5번째 이유 시스템의 일부라는 점입니다. 김여정의 위험함은 그가 개인이 아니라 시스템이라는 데 있습니다. 만약 김여정 개인이 사라진다면 북한 체제는 흔들릴까요? 답은 아니오입니다. 탈북 정치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김여정 동지는 중요하지만 필수는 아닙니다. 북한 체제는 개인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시스템에 의존합니다. 만약 김여정 동지가 없어진다면 다른 누군가가 그 역할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것이 위험합니다. 김여정은 대체 가능한 부품이 아니라 시스템의 핵심 기능입니다. 탈북 간부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김여정 동지는 나쁜 경찰 역할을 합니다. 북한 외교는 그 역할이 필요합니다. 만약 김여정 동지가 사라진다면 북한은 다른 사람을 그 자리에 놓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도 똑같이 위험할 것입니다. 6번째 이유 국제 정세 이해입니다. 김여정의 위험함은 그가 국제 정치를 이해한다는 데 있습니다. 김여정은 스위스에서 교육받았습니다. 서구 문화를 경험했고 외부 세계를 봤습니다. 이것은 무기입니다. 탈북 외교관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북한 지도부 대부분은 외부 세계를 모릅니다. 그래서 때때로 실수합니다. 하지만 김여정 동지는 다릅니다. 서방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언론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압니다. 그래서 더 효과적으로 공격할 수 있습니다. 김여정은 상대의 약점을 압니다. 서방 언론은 강렬한 헤드라인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김여정은 강렬한 단어를 씁니다. 한국 정부는 여론을 의식합니다. 그래서 김여정은 한국 국민을 직접 겨냥합니다. 미국은 예측 가능성을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김여정은 예측 불가능하게 행동합니다. 이것은 전략적 지능입니다. 탈북 분석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김여정 동지는 단순히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분은 전략가입니다. 상대를 분석하고 약점을 찾으며 정확히 공격합니다. 마지막 이유 미래의 불확실성입니다. 김여정의 위험함은 그의 미래 역할이 불확실하다는 데 있습니다. 지금 김여정은 김정은의 여동생이자 조력자입니다. 하지만 미래에는 만약 김정은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김여정은 어떻게 될까요? 탈북 간부는 이렇게 추측합니다. 김여정 동지는 후계자가 될 수 없습니다. 북한은 아직 여성 지도자를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섭정 역할은 가능합니다. 김정은 동지의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권력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위험한 시나리오입니다. 왜냐하면 섭정은 권력을 잃지 않기 위해 더 강경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탈북 역사학자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역사를 보면 섭정은 종종 폭군이 됩니다. 정통성이 약하기 때문에 힘으로 증명하려 합니다. 만약 김여정 동지가 섭정이 된다면 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김여정이 위험한 7가지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예측 불가능성, 책임 회피 구조, 감정과 이성의 분리, 여성이라는 무기, 시스템의 일부, 국제 정세 이해, 가리고 미래의 불확실성. 이 모든 요소가 결합되어 김여정을 가장 위험한 여자로 만듭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더 해야 합니다. 김여정이 위험하다는 것은 누구에게 위험한가? 탈북 주민은 이렇게 답합니다. 북한 주민에게는 김여정 동지가 위험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두려워하지만 직접 해를 당하지는 않습니다. 위험한 것은 남조선과 미국입니다.
그들이 김여정 동지와 상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중요한 통찰입니다. 김여정의 위험함은 외부를 향합니다. 북한 체제를 보호하고 외부 압력에 대응하며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한 무기입니다. 탈북 정치학자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김여정은 북한의 칼입니다. 칼은 들고 있는 사람에게는 무기지만 맞서는 사람에게는 위협입니다. 김여정 동지는 북한의 무기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위협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긴 여정을 마쳤습니다. 김여정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 우리는 북한 권력의 작동 방식을, 외교 전략을, 그리고 생존 전술을 봤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여정은 개인일까요? 아니면 시스템일까요? 그가 사라진다면 북한은 변할까요?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그 자리를 채울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김여정을 어떻게 상대해야 할까요?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은 아마도 시간이 알려줄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김여정은 북한 권력 구조의 핵심이고 그 역할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며 우리는 그를 이해하기 위해 계속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